뉴욕 증시는 신규 실업자 수의 예상밖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선행지수 상승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는 0.7% 올라 9,35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은 에너지 관련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증가한 영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 모두 1.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선행지수 상승과 실업지표 악화라는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면서 등락을 보이다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12센트 올라 배럴당 72달러대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12일 조치 일환으로 중단한 경의선 철도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유협의사무소도 재가동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순부터 남북한 육로 통행과 체류 조건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트레이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사흘 연속 상승한 셈인데요. 다우는 0.76% 오른 9,350을 기록했고 S&P 500도 1,000선을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7월 경기 선행지수가 결국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 지표 쪽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물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늘어서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그래도 다우는 올랐습니다. 이 밖에 보험사 AIG의 신임 CEO가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라고 밝힌 점 때문에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사흘째 상승이에요. 예, 뉴욕 증시 회복에 대한 재기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좀 증가를 했다는 소식에 하락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좀 오른 것에 힘을 받으면서 이내 상승을 다시 상승세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재만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내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되고 모기지 대출 체납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상승폭을 다소 이제 제한시키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더 호재에 민감한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다우는 사흘째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자세한 지표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경기에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8월 제조업 지수가 4.2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11개월 만에 지수가 플러스로 이제 돌아선 것으로 경기가 확장세에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한 101.6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기 선행 지수는 넉 달째 오르면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재 또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5,000건이 증가한 57만 6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55만 건이었는데 더욱 악화된 수준이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가 지난 분기 전체 모기지 대출 가운데 한 차례 이상 체납한 비율이 9.24%를 기록을 해서 MBA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안 좋게 심리적으로 악재가 그렇게 시장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을 이제 재료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크게 호재 2개, 악재 2개였던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는 좋지 못했고 모기지 체납률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악재였지만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모두 좋은 재료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로 작용했던 4가지 한번 크게 정리를 해봤었고요. 이번엔 업종별 등락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AIG가 무려 20% 이상의 주가가 급등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AIG는 미국 금융주들을 업종을 크게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즉 AIG의 신임 최고 경영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 호재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의 잠재적인 악재였기 때문에 이런 악재의 이제 마감이 즉 호재로 작용했던
했던 게 컸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영향으로 2.3%, JP 모건도 2.4%, 시티그룹도 이런 악재가 호재로 바뀐다는 그런 소식에 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식품업체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호전주 위주로 좀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케첩 제조업체인 HJ 하인즈와 스팸 제조업체인 홈헬푸즈는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이제 웃돌면서 각각 2%, 0.5%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구글이 골드만삭스의 확신 매수 리스트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3.7%가 상승했다는 것이 오늘 미국 증시의 주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등락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었고 일부 식품업체들도 좋은 모습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줬는데 앞서서 그러니까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한번 전해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경기 후퇴 종료 신호가 이제 정말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향후 미국 증시 간단하게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미국 증시를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전문가들의 입장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좀 많이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다. 실질적인 경기 회복 시그널은 미국 소비가 이제 살아나면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민간 부분의 소비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자연적인 회복, 인위적인 회복이 아닌 자연적인 회복으로 접어들어야 비로소 이제 경기 회복이 들어서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가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미 미국 소비는 어느 정도 나중에는 향후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반영을 한 심증이 먼저 이제 미국 증시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큰 그림은 일단 회복기다. 회복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야 될 것이 맞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를 해서 미국 증시도 역시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대를 모았던 7월 경기 선행지수 일단 4개월 연속 상승세로 끝이 났고 어제 또 우리 증시 많이 올랐는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또 큰 폭의 상승까지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까요? 일단은 외국인 입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좀 완화되었던 것이 좀 사실이죠. 그렇지만 오늘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즉 또한 이제 미국 경기 선행 지수도 이제 호재로 기록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룸이 더 커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 좀 상승 마감을 할 것 같고 어저께 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보여줬던 그런 적극적인 매수세가 오늘도 같이 이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도 이런 미국 증시의 훈풍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또 더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환경이 간밤에 뉴욕 증시를 통해서 조성이 된 것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들어보고 싶은데 원자재주 중심으로 해서 또 크게 올랐죠? 예, 상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원자재 관련주가 이제 오르면서 유럽 지수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유알더치셀이 또 분기 실적도 또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유럽 증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국 주가 지수는 1.4% 이제 증가를 했고 이제 상승을 했고 독일 지수도 1.5% 상승을 했습니다. 7월 영국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유럽 증시에 전체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봐야 되겠죠. 9월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마지막 거래일만큼 이제 유가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가 호재 2개, 악재 2개로 이제 첨예하게 이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0.2% 상승을 했는데요. 72.5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경기 성능 지수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 실업률 우려는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강보합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뉴욕 환시에서 달러와 엔화는 하락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글로벌 증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서 민병권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달 집값을 잡겠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잔액이 계속 느니까 추가로 어떤 대책들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가 어제 한 얘기를 보니까 당분간은 추가 규제책을 안 내놓겠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당장에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에 대해서 당분간은 더 이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기존의 60%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최대 50%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즉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 때 담보주택 가격의 50%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 실적이 계속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로는 수도권에 대해서 LTV 한도를 현재 50%보다 더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DTI 40% 규제를 수도권 전역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시장의 관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는 어제 회의에서 이 같은 강경책을 꺼내들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올 2분기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세가 최근에 진정됐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위를 더 높였다가는 자칫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어제 회의에서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현재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거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차관은 다만 가을 이사철과 또 각종 그 이사철 성수기와 맞물려서 주택시장 불안이 국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 정부는 일단 집값 상승세가 잡혔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9월, 10월 이사철에 집값이 급등할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규제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한다면 추가적인 규제가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아마 늦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은행이라든가 건설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은행과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반응입니다. 이번 방침이 매우 신중하고 바람직하다는 평가인데요. 사실 최근에 집값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투기 심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실수요에 의한 것인지 명확치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규제가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주택 분양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건설업계에 한파가 불어오게 되고요. 더불어서 건설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주택 공급 물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이 더 불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위축도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 역시 이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결혼과 이사철이 시작되는 마당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가을철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서 지켜보겠다고 한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네. 자, 정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제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는 또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 한도와 관련해서 규제 입법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부 당국 간에 조금 엇박자가 나는 듯 싶기도 한데요. 네,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제 금감원의 발표 내용 골자를 살펴보면요. 기존에 이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담보비율 내에서 추가 대출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이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금감원은 이를 위해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고치겠다고 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 세칙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은 후순위 담보대출에 대해서 75%의 위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험 가중치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할 거 없이 35%를 적용해 왔는데요. 이렇게 그 위험 가중치가 추가로 담보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2배 이상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예 대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금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LTV 한도 50% 내에서 아직 대출을 받을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이 해당 주택을 근거로 해서 새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생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아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투기 수요는 잡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직장을 잃거나 정년퇴임한 계층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나 사업비를 마련할 경우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좀 타격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당국이 좀 면밀하게 대응책이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받은 사람이 똑같은 담보로 이용해서 또 한 번 대출을 받기 좀 어렵게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힌 금감원의 입장.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봤던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정부하고는 완전히 정말 입장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인 금감원, 한국은행 간에 다소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연 과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서로 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난 10일에도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당일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은행에 대해서 공동 검사에 나섰는데요. 그 검사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담보대출 규제를 한쪽에서는 옥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당국 간의 혼선이 빚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보다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금융당국과의 정책 코드를 사전에 조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때에도 한국은행과 금감원과의 의견 조율이 원활치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는데요. 윤중현 장관은 그 같은 후임으로서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것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상당히 앞으로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는 당국 간의 혼선이 빠르게 어느 방향으로든 정리가 돼야만 또 바뀐 규제를 따라야 되는 이 시장 참여자들도 혼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세금 관련한 뉴스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요즘 들어서 정부가 최근 들어 그 서민 대책이란 꼬리표를 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제는 친서민 세제 지원책이라는 걸 또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폐업을 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취업을 하거나 재창업을 할 경우에 결손 처분된 사업소득세나 부가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금 체납자를 금융권에 통보해 주는 기준도 기존은 500만 원이던 것을 1000만 원 이내 체납자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소액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취업이나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대해서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고요. 아울러서 만능 청약 통장으로 불리는 이른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제에 대해서도 연간 120만 원 한도에서 불이백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총 3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담은 친서민 세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세제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입법화돼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총 3조 원에 달하는 친서민 세제 지원책.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만 보면 서민 지원 규모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저것 많이 대책을 끼워 넣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중 상당 부분이 이미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로 새롭게 발표된 정책만 떼어놓고 보면 그 실제 예산 지원 규모가 4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세금 체납
위기에 놓인 폐업 영세업자에게 세금 면제를 통해서 금융기관 이용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단순히 예산 액수 규모의 이상을 넘어서는 서민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 혜택 대상자가 최대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좀 살펴보죠. 북한이 다름 아니라 오늘부터 계속해서 막혔던 육로 통행 제한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일 조치가 이제 해제된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안해왔던 남북 간의 육로 통행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어제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습니다. 북한은 또 중단된 경의선 철도운행과 개성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재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서 판문점의 남북 적십자 간 직통 전화 역시 오늘부터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아서 북한이 조문단을 서울에 파견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남북 간의 육로가 다시 열리게 되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파국의 기로에 놓였던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마침 북측이 서울에 보낸 이 대표 조문단에도 핵심 인물이 이제 포함이 돼서 남북 대화의 어떤 깊이 있는 가능성에도 지금 무게가 좀 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문단에는 북한의 대남 정책 실세인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기간 중 우리 정부와 조문단 내 핵심 인사 간의 고위급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북측 인사들이 오로지 조문만 하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다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이요. 서울경제신문 민명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우가 0.76% 올라서 9,350을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1%가량 상승해 1,987. 무엇보다 S&P 500이 오래간만에 1,000선을 회복한 점이 지표상에서 눈길을 끈 대목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기대를 모았던 7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 지표 쪽에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8월 제조업지수 역시 1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예상 밖의 호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재도 역시나 섞여 있었는데 호재가 두 가지였다면 악재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상 예상치보다 한 2만 건 이상 넘긴 57만 건을 상회하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2분기 모기지 체납률이 9.24%를 기록하면서 통계를 낸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압박하며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어제 우리장 오르긴 했지만 오늘 또 올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